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거부를 당연시하며 법 위에 서버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극렬 극우 지지층이 이제는 헌법까지 흔들려고 합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통령 변호인은 탄핵소추 사유의 80%가 철회됐다며 각하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여당 의원은 국회 공식 발언을 통해 야당과의 교감서를 주장하며 공정성 시비를 걸었습니다. 관저 앞에서 헌재 앞으로 소집령을 바꾼 시위대는 아예 헌재를 없애자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공수처도 법원도 무시하더니 이제는 헌재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데, 먼저 오늘 국민의힘의 움직임부터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오전부터 탄핵소추안에서 내란 죄명이 빠진 과정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민주당이 헌재의 사실관계 정리를 내란죄 철회를 권유하는 의도라고 입맛대로 해석한 것이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이 현장에서 이 부분을 바로잡지도 않았고 헌재가 침묵을 키우면서 의혹을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후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아예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과 교감을 나눴다는 주장으로 불어났습니다. 그 재판부와 그 탄핵소추를 기소를 담당한 정청래 위원장 간의 모종의 어떤 교감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자체로 헌법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상당한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후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도 교감설은 제기됐는데 근거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소추 대상이 될 내용 중에 내란죄는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일단 재판부의 권유나 교감 없이 혼자서 갑자기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2차 변론 준비 기일 당시 상황을 보면 국회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헌법 위반만 다루겠다며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걸 문제 삼은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서 이제 청구인이 저런 것을 하였다는 그런 주장은 그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의심을 좀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반발했습니다. 사전 교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어느 누구하고도 제가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안에서는 헌법재판소를 없애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배수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어서 없애버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 겁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의 80%를 철회한 거란 주장까지 내놓으며 헌재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대리인단은 내란 행위는 그대로 두고 이걸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따지겠다는 거라며 맞섰습니다. 실제로 헌재 탄핵 심판을 보면 내란 부분을 빼는 게 아니라 헌법 위반으로 정리하겠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을 내놨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겠다는 걸 문제 삼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이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아예 심리를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겁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탄핵소추서 26쪽 중 21쪽에서 내란을 언급하고 있다며 내란죄를 빼면 의결서 내용 80%가 철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사유는 변하는 게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내란 행위는 그대로 두되 탄핵 심판의 취지에 맞춰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는 설명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이 부분 소추 사실은 준비 절차 과정에서 한 글자도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형법상의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또는 개헌법 위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헌법 위반으로 포섭을 다시 정리를 하시겠다는 취지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내란죄를 뺀 것과 관련해 재판부의 권유를 언급했던 건 헌재도 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온 실언이라며 재판부와는 조율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헌재는 탄핵 사유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극우 유튜버들도 헌재를 향해 망나니 짓을 하고 있다, 없애버려야 한다 외치고 있습니다. 아예 관저에서 헌재 앞으로 옮겨온 극우 극렬 지지층은 재판관 8명 한 명 한 명을 직접 압박하는 집회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을 넘기면서 극우, 극렬 지지층의 공세는 헌법재판소로 옮겨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탄핵을 단 몇 개월 만에 얼렁뚱땅 해치우려고 이런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도 과연 헌법재판소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칩니다. 대한민국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가 된다면 아싸리 그냥 헌재를 없애버리는 헌재 역할을 갖다 대법원한테 줘서 이런 공격은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를 헌재가 있는 안국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전장터가 당분간은 한남동에서 안국동으로 옮겨질 것 같습니다. 오늘 안국역 앞에서 열린 집회에 앞서 재판관 개개인을 직접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집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헌재 재판관 8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집회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노골적으로 지지층을 부추기고 방어막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때 여러분들 같은 이러한 집회만 있었더라도 그렇게 안 당했습니다. 우리 유튜브 방송들의 이러한 수고가 이번 이 현안의 이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JTBC 임예은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윤 대통령의 극우 극렬 지지층은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일환 기자, 지금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까? 네, 지금 제 뒤쪽으로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헌법재판소가 있는 이곳 안국역으로 모여라, 이런 공지가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전파가 됐는데요. 그동안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집회 구심점을 이곳으로 옮긴 겁니다. 이 헌법재판소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저들은 100% 정치적으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든 제2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같이 당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를 둘러싸야 됩니다. 극우 유튜버들 어제 우리가 체포영장 막아냈다, 승리했다 하더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헌재 흔들기에 나서는 모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 탄핵 무효 그리고 탄핵 불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눠주고 있는 피켓에는 절차를 위반한 탄핵 소추, 헌재는 각하하라, 또 불법 증거 채택을 각오하라, 이런 문구들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관저 앞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쪽에서는 집회를 하지 않는 겁니까? 완전히 철수한 건 아닙니다. 관저 앞에서도 일부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통령 지키기, 관저 지키기는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과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의 충돌 상황에 대비한 경찰 인력들의 경계는 관저와 헌재 모두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JTBC 김일환입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흔들려는 움직임에 대해 헌재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가지고 분쟁을 만드는 건 국민의 뜻이 아니라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강조한 겁니다. 사전에 차단하지 않으면 탄핵 심판 불복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헌재 역시 우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공정성 시비에 작정한 듯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갖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이 아닐 것으로 본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를 흔들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불신을 키우려는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한 겁니다.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 뜻에 따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이라며 헌재의 위상과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헌재를 공격하는 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헌법 수호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을 시사한 셈입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를 항의 방문한 뒤 공개적으로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진행을 한다는 지적을 헌재에다가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일주일에 2번씩 진행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하지만 국정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다른 사건들보다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의 2번째 소환 통보마저 무시했습니다.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해놓고는 윤 대통령과 똑같이 변호인 핑계를 대며 불응한 겁니다. 경찰은 즉각 3번째 소환 통보를 했는데 경호처장뿐 아니라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호처 지휘관들을 한 명씩 체포할 계획을 세운 걸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정인아 기자입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또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4일에 이어 오늘 2번째로 출석을 통보했지만 또 거부한 겁니다. 박 처장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출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할 때 냈던 입장과 똑같습니다.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영상 메시지까지 내놓고 정작 경찰 조사는 피하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경찰은 박 처장에게 오는 10일에 출석하라는 3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수사기관은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합니다. 박 처장은 이미 대통령 경호를 위해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관저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1차 소환에 불응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선 내일 2번째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오늘 1차 소환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처 본부장에게도 오는 10일에 출석하라는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경찰은 소환에 불응하는 경호처 수장들에 대해선 전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호처장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대통령을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이 아닌 경호처 간부들의 체포를 막아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경찰은 경호처 수장들의 체포를 방해하는 경호 인력들은 전부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공수처의 행보로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경찰이 주도권을 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경찰은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검토하며 체포 작전을 짜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있는지 저희가 취재해봤습니다. 일단 경찰은 경호처를 압도하는 경력으로 방어선을 뚫고 경호처 지휘부를 현장에서 모두 체포하는 강수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 체제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도권은 경찰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가 소극적인 태도로 1차 체포 작전에 실패했고 공문 한 장으로 경찰의 체포를 떠넘기려다 번복하면서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도 윤 대통령 소재도 파악하고 있다. 체포를 막는 경호 인력은 현행범 체포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주도권을 주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경찰이 박종준 경호처장을 현행범 체포하려다 공수처 반대로 무산됐던 1차 집행 때와 같은 상황은 반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1차 작전 실패로 경호처의 방어벽은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관저를 막는 차벽은 더욱 두터워졌고 철조망까지 치는 극단적인 방어막을 두르며 마치 전쟁처럼 영장 집행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홈페이지 접속도 차단된 상태입니다. 경호처 관련 정보를 최대한 숨기고 여론전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겁니다. 경찰은 강화된 방어벽을 뚫기 위해 현장에서 경호 인력을 하나씩 체포하는 강수도 고려 중입니다. 이번엔 공수처도 반대 의견을 내기 힘들어졌습니다. 경호처를 압도하는 경력으로 방어선을 뚫고 지휘부는 법적 조치로 무력화해 대통령으로 가는 길을 열겠다는 계산입니다.
JTBC 김산입니다. 이런 경찰을 향해 친윤 핵심이자 경찰 출신인 이철규 의원이 위협성 발언을 한 걸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에게 위법에 동조하면 훗날 책임질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논란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저희 취재진에게 경찰이 잘못한 게 없다면 협박이 되겠느냐, 내가 무슨 협박을 했다는 말이냐 반문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공수처는 어제 만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위해 법원에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이번 영장엔 7일 이상의 유효기간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끊임없는 궤변으로 수사기관을 압박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친윤 핵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내란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나 훗날을 걱정하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우 본부장에게 범죄 행위를 밝히는 것도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위법에 동조하면 나중에 훗날 책임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우 본부장은 이 발언에 부적절하다고 받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은 JTBC에 경찰이 잘못한 게 없다면 협박이 되겠느냐며 무슨 협박을 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은 관저를 찾은 4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점심 식사 제안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체포영장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이 자리의 의원들조차 식사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식사 제안은 체포를 바로 눈앞에 둔 내란죄 피의자의 태도라고 볼 수 없는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이철규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있던 4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리며 체포를 막아내고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밥을 먹고 가란 제안까지 여유롭게 한 게 알려지며 대통령이라고 체포를 피할 수 있는 거냐, 당장 집행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정인아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이게 결국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저지망을 어떻게 뚫어내느냐가 핵심인데 지금 경찰이 경호처 수장들을 모두 체포하는 강수까지 고민 중이죠. 그런데 대통령 체포하러 갔을 때처럼 경호처 직원들이 경호처 수장 체포하는 것도 막아선다면 마찬가지로 체포를 못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과 이 경호처 수장들을 체포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이 대통령 경호처는 말 그대로 대통령을 경호하는 곳이지 이 경호처장 등 그 지휘부를 지키는 기관이 아닙니다. 경찰이 경호처 수장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왔을 때 이 경호처 직원들이 법적으로든 조직의 논리로든 전혀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네. 이 경호처가 경찰을 막을 경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바로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러 갔을 때는 100여 명이 갔었잖아요. 근데 경호처가 또 200여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경찰이 다시 간다면 이보다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 있겠죠? 이 얼마나 많은 인력을 동원할지는 경찰이 판단할 일이지만 지난 대통령 체포영장 때 경호처가 200명의 인원을 동원한 걸 경찰이 염두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윤 대통령 체포 때는 공수처가 주체여서 경찰 기동대를 관저 안으로 투입하는 게 법적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다른 게 경호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 4명을 입건한 주체가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입니다. 이 경찰이 주체인 체포작전에 어떤 경찰 인력을 투입할지는 경찰이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네.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이 주체가 돼서 체포영장을 검사를 통해서 청구해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면 그런 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물리적 충돌이나 또 여러 가지 안전 또 질서를 고려해서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서 하는 것도 크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찰도 경호처 수장들을 체포할 때 기동대 투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경찰 기동대 인원은 전국적으로 4,000명 가까이 됩니다. 네, 꽤 많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경찰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던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2015년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서 영장 집행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 경찰은 기동대 450명을 포함해서 경력을 1,200여 명 투입했습니다. 2014년에는 구원파 신도들을 체포했는데 이때 기동대 400여 명이 출동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결국 이 경호처 수장부터 하나씩 무력화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가겠다는 그런 전략인 겁니까? 저희가 경찰의 작전을 모두 파악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지금 계속 바뀌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다만 경찰은 물리력으로 막고 있는 경호처를 넘지 않으면 대통령을 체포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모든 고민이 그래서 경호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집중이 돼 있는데요. 수장부터 하나씩 법에 책임을 물어서 이 지휘 라인에서 빠지게 하는 게 하나의 전략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동시에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예상치 못한 물리적 저항을 진입하는 것도 하나의 계산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경찰 내부에선 1,000명 이상의 경력을 체포 작전에만 투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인아 기자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공수처를 놓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오늘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2차 시도까지 실패한다면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질타도 들어야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가 시작하자마자 야당은 윤 대통령 체포 실패와 관련해 오동훈 공수처장의 사과부터 요구했습니다.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는 하시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해가지고 영장이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야당은 공수처의 준비가 부족했다며 집행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오 처장은 대통령 경호처의 조직적인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장 집행을 5시간 만에 포기한 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위협을 느끼고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인해서 뭔가 대단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수사하는 걸 넘어서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답변이 계속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경찰 특공대라도 동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질타하는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압도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인원, 장비 등을 다 갖추고 갔어요.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빼는 걸 두고선 정 위원장이 윤 대통령 사형을 언급하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법사위는 한동안 정회가 됐습니다.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거예요. 선고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헌법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JTBC 최규진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내란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특위위원들 가운데는 어제 새벽 윤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관저 앞을 찾아갔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당이 이들을 겨냥해 특위에서 빠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12.3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선 탄핵소추 사유서에 형법상 내란죄를 삭제하기로 한 걸 두고 여야 충돌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다루는 국정조사 명칭과 목적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고 1차 회의에서 결의했던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야당은 특위 활동을 방해한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새벽부터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국조특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집단적으로 방해하실 목적으로 대통령 관저에 우르르 몰려가셨던 의원님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강선현 의원님, 박준태 의원님, 임종득 의원님. 여당에선 관저를 찾았던 건 공수처 수사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위법 부당한 공수처의 불법 수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간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란에 동조했다,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이날 회의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성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173명을 증인으로 의결했습니다. 특위는 다음 달 6일까지 청문회를 3차례 열기로 했는데 주요 관계자들이 대부분 구속 상태인 만큼 구치소에서 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던 특전사 1공수 여단은
당시 실탄은 500발만 챙겼다고 증언했는데 검찰 수사로 이보다 훨씬 많은 5만 발을 챙겼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 5만 발은 꺼냈다는 기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싣기만 했다는 게 육군 해명인데 과연 계엄이 계속됐어도 그냥 차에 두기만 했을지 이 내용은 윤세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달 3일 밤 국회로 달려갔던 특수전사령부 소속 1공수여단. 4일 새벽까지 2개 대대 260여 명의 병력이 동원됐습니다. 1시간쯤 지난 시각 1공수여단 부대 안에선 소총용 실탄 5만 400발을 수송 차량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1공수여단이 작성한 탄약고 재원 카드엔 550여 발에 대한 기록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월 3일 지휘부가 탄약 550발을 꺼내갔고 다음 날 같은 수량의 550발을 그대로 회수했다는 겁니다. 1공수여단장이 JTBC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지휘 차량에 실었다고 밝힌 실탄 500여 발 분량만 기록돼 있는 겁니다. 제가 한 실탄 500여 발 제 차량에다가 무발 상황 대비해서 가지고 왔죠. 육군 측은 5만여 발을 실은 차량이 부대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차량에 적재한 건 있지만 이것들을 수부를 하기 위해서 다른 데 보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에 하지 않은 거고. 하지만 탄약 관리 규정은 탄약고에서 실탄을 꺼내면 재고 변동과 출입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게 돼 있습니다. 1공수 여단장은 그동안 실탄 5만 발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밝히지 않아 왔습니다. 대량의 실탄을 준비해뒀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기록을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JTBC 윤세민아입니다. 게다가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등 내란 사태의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군인들 구속까지 됐는데도 월급은 꼬박꼬박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직책을 그대로 유지했던 탓인데 국방부는 이제서야 보직 해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12.3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해 계엄 3인방으로 불리는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 등은 직무는 정지됐지만 아직까지도 보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계엄을 실행한 주요 지휘관들은 여전히 월급을 받고 있던 겁니다. 국방부는 이제서야 보직 해임 절차에 나섰습니다. 보직 해임이 되면 월급이 50% 이상 삭감됩니다. 국방부는 수사가 군 외부에서 이뤄지다 보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오래 걸렸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군은 일단 박 총장을 제외한 사령관들에 대한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심의위를 구성해도 본인 소명 등 절차가 필요해 결론이 나오는 데는 또 열흘 이상이 소요됩니다. 박안수 총장은 대장으로 계급이 높아 보직 해임 자체도 어렵습니다. 보직 해임 심의위원회에는 상급자 3명 이상이 들어가야 하는데 박 총장보다 상급자는 김명수 합참의장 1명뿐입니다. 게다가 총장은 해임되면 전역해야 하기 때문에 군 내 징계나 엄격한 군 형법 적용도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박 총장의 직은 그대로 유지한 채 기소를 이유로 휴직을 명령하는 기소휴직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결정이 되면 좀 알려드릴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방안도 검토하는 쪽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네. 군 지휘관들에 대한 해임 절차는 시작됐지만 당분간 직무 대리 체제로 지휘부 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군 장성급 후속 인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죄 혐의로도 고발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여기에 윤 대통령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이와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사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계엄 선포 나흘 뒤 JTBC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사건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뜻하는 V의 지시로 평양 무인기 침투가 이뤄졌다는 군 내부 관계자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사령관이 직접적으로 V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측에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한 자료와 제보 내용 협조를 요청해 일부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실제로 북한과의 충돌을 계획했다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외환죄의 일종인 이적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군 관계자들의 증언 등에 대해 공수처가 검토에 나선 건데 수사 범위를 내란죄에서 외환죄까지 본격적으로 넓히려는 겁니다. 앞서 계엄 사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던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드론사 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화재가 났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평양에 갔다 온 드론을 태운 것이 아닌가 하는 그것도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민주당 외환유치 진상조사단은 이번 주 드론 작전 사령부를 방문해 실체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숙명여대 석사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숙대 측은 3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죠.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최근 본조사 결과를 내놓긴 했는데 이걸 김건희 여사에게만 통보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표절 수치는 기준을 훨씬 넘은 42%였고 총 48페이지 중에서 무려 43페이지에 표절 의혹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보도 이후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2022년 초 예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가 지지부진하자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학교 측의 표절 여부를 검증해달라고 제보했습니다. 숙명여대는 3년 가까이 지난 최근에서야 본조사 결과를 내놓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숙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측에만 본조사 결과를 통보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조사 결과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에겐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은 결과는 나왔지만 피조사자에게만 결과를 알렸고 제보자는 기다려라는 그런 내용이어서 많이 좀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끝까지 지금 뭔가 조금 투명하게 처리를 안 하는 것 같잖아요. 이에 숙대위원회는 규정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없다며 김 여사 측의 결과를 통보하고 이후 이의 신청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보자에게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왜 제보자는 배제했는지 이유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보자와 피조사자 모두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표절로 났는지, 또 왜 이 결과를 김건희 여사에게만 알린 건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이희령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김건희 여사가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 상당히 강하게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던 보도를 살펴보면요. 김건희 여사가 1999년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할 때 작성했던 논문이 문제가 됐습니다. 네. 독일 화가 파울 클레의 그 작품들을 분석을 한 건데요. 근데 저희 취재진이 최초 보도를 할 때 자체적으로 논문을 검증했습니다. 그때 표절 수치가 42%로 나왔고요. 그리고 숙명여대 교수들이 자체적으로 또 조사를 했을 때 최소 48%의 표절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 초부터는 조사를 시작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논문 본문은 사실 50페이지 정도에 불과합니다. 길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동안 숙명여대 총장도 바뀌었고 이 논문을 심사하는 위원회 위원들도 바뀌었습니다. 그 정도로 오래 끌고 또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본조사가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안에 완료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규정도 지켜지진 않았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나왔다는 이 본조사가 최종 결과인 겁니까? 아니면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바뀔 가능성도 남아는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과는 아닌데요. 왜 그러냐면 현재 본조사는 끝났지만 아직 이의 제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결과 확정이 돼서 이의 제기 결과까지 이제 판정을 하고 나서 총장에게 보고가 되면 그때 그게 최종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조사 과정이 사실은 투명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위원회 규정에는 조사 결과를 제보자 그리고 피조사자 김건희 여사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 제기를 한 제보자는 표절 여부, 결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오로지 김건희 여사 측에만 이 내용이 통보가 된 겁니다. 그 부분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위원회 측은 동시에 통보하라는 의무는 없다 이렇게 해명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 위원회 측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설명이 상당히 궁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규정을 한번 살펴보면 조사 결과를 확정해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규정을 보면 사실 둘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제 학교 측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고요. 제보자를 배제해야 할 근거가 없지만 지금 제보자는 그 내용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김 여사가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결과까지 판정을 해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때 제보자에게 결과를 알려주겠다라고 지금 안내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의 신청 기한이 30일이고 이 이의 신청에 대한 내용을 판정하듯 아니면 기각을 하든 그 기간도 60일이 걸립니다. 총 네. 90일이 걸리는 건데 제보자도 사실 결과를 봐야 이의 신청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현재 상황으로는 최종 결과가 표절로 결론날 가능성이 큰데요. 아, 큽니까? 네네. 이 결과가 누구에게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려면 이 과정도 투명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희령 기자였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다시 한번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앞서 법원이 정치권에 돈을 전달한 날짜,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검찰이 이런 내용을 조목조목 보완해서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검찰에서 조사받고 나오는 이 남성,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입니다. JTBC 취재진과 마주치자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모자를 뒤집었습니다. 대통령 부부와 언제까지 연락하셨습니까? 공천 장사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지난달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돈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후보에게서 1억 원대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공천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씨가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해당 예비 후보자를 소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다면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고 전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전 씨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9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당시 뒷돈은 받았지만 일부 돌려줬고 정치권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치권에 이 돈이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뒷돈 전달자라고 주장하는 사업가와 건진법사를 대질 조사한 걸로도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공천을 대가로 예비 후보자한테 1억 원가량 챙긴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당시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실제 공천이 안 되자 돈을 일부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에도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뒷돈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과의 공모가 있고 이 돈 역시 정치권에 전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예비 후보자가 건넨 뒷돈을 전 씨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사업가 이모 씨와 대질 조사도 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사장이 현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건진을 갖다 줬고 나도 있었고 1억 5천을 건진법사한테 갖다 줬고. 검찰은 전 씨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 PC 2대를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하는 등 보강 수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뿐 아니라 또 다른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정치권에 영향력이 있는 전 씨에게 들어간 각종 청탁과 다른 지역 공천 개입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진법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었던 거로 파악된 만큼 여권 핵심부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오늘 춥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날씨였습니다. 올겨울 가장 매서운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호남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지면서 많은 눈이 예보됐는데 먼저 전북 고창 연결해서 폭설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진명 기자, 지금도 눈이 제법 쌓인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더 눈이 내린다는 거죠? 네, 저는 지금 전북 고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전북에서 가장 눈이 많이 내린 곳입니다. 10cm 넘는 눈이 왔는데 뒤로 널따란 잔디밭과 나무마다 새하얀 눈이 소복히 쌓여 있습니다. 낮 동안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눈이 많이 녹기도 했는데요. 전북 고창과 부안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졌고 광주와 호남 서해안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충남 일부 지역과 전북 내륙 지역에도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눈이 언제 집중적으로 내릴 걸로 보입니까? 네, 모레까지 예보된 눈은 주로 밤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눈구름대는 서해안을 따라 들어와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눈을 뿌리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시간당 3cm 안팎의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내일 낮 동안 약해지거나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밤에 강하게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눈은 강약과 소강 상태를 반복하며 장기간 내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혹시 폭설 피해 상황은 없습니까? 아직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눈길 미끄럼 교통사고와 낙상사고가 있었지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큰 눈이 예보된 만큼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눈은 모레까지 전북에 최대 30cm 이상, 광주 전남과 충남 남부 서해안에 20cm 이상 예보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고창에서 JTBC 정진명입니다. 이렇게 강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쏟아진 건 북극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그대로 덮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레 아침이 가장 춥다고 합니다. 서울에는 첫 한파특보가 내려지고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출근길 옷차림은 더 두꺼워졌습니다. 털모자에 마스크, 장갑도 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하루 만에 10도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호남과 충청에 내린 폭설과 서울에 찾아온 추위, 달라 보이지만 사실 원인은 같습니다. 평소엔 한반도 위쪽에 흐르는 제트기류가 북극 한파를 막는 뚝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북극이 따뜻해지면서 힘을 잃은 제트기류가 느슨해졌습니다. 이 틈을 타고 영하 30도의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로 쭉 내려온 겁니다. 이 차가운 공기는 따뜻한 서해를 지나며 강한 눈구름대를 만들었고 서울이나 다른 지역엔 극한 추위를 몰고 오는 겁니다. 이번 한파는 모레 절정에 달합니다. 9일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로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람까지 많이 불어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아래로 곤두박질 칠 걸로 보입니다. 대관령은 영하 18도, 호남과 충청도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눈구름대가 주기적으로 유입되는 일부 전북에서는 30cm 이상의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으니 비닐하우스 붕괴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이번 추위는 제트기류가 제 흐름을 되찾아 차가운 공기가 북쪽으로 밀려나는 토요일 오후부터 차츰 물러나겠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미국 중부와 동부 지역엔 10년 만에 최대 폭설이 덮치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6천만 명 넘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둔 수도 워싱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나윤 기자입니다. 현관문을 여니 바깥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차 있습니다. I've lived here pretty much all my life, off and on, but no, I don't remember anything like this in a minute. 쌓인 눈은 견디지 못하고 쏟아져 내리고 얼어붙은 길에서 차가 미끄러지자 탈출하는 아찔한 일도 벌어집니다. 미국 중부와 동부 지역에는 지난 주말부터 겨울 폭풍과 함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많은 양의 눈입니다. 2주 뒤 대통령 취임식이 열릴 의회 의사당 역시 눈에 파묻혔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에 최대 25cm까지 쌓이면서 연방 정부 기관에도 임시 휴무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Please stay off the roads. Give our plow teams plenty of room to work during and after the snowfall. 이례적인 폭설로 하늘길과 땅길도 막혔습니다. 항공편 8천여 편이 이미 연기되거나 취소됐고 일부 주에선 주요 고속도로가 폐쇄돼 1,000명 넘는 운전자가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쌓인 눈에 사건 사고도 잇따라 지금까지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이번 악천후로 6,300만 명 이상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극 제트기류가 내려오면서 영하 18도의 한파까지 닥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 중국 티베트 지역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30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3,000채가 무너졌고 여진이 계속되면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갑자기 건물이 통째로 크게 흔들리자 물건이 바닥으로 쏟아지고 놀란 사람들은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중국 서부 시장 티베트 자치구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규모 6.8, 미국 지질조사국은 규모 7.1이라고 발표했습니다. 我们困在这里了，我们现在准备要在路上搬石头，车没法走啊！我的天哪，这是什么体验都体验到了。 갑작스럽게 벌어진 거대한 흔들림에 도로는 조각나고 건물들은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방당국이 급히 출동해 잔해에 갇힌 생존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 오후 2시 30분까지 106명이 숨지고 174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这里有病人吗？病人先过，我们给他垫一下，把那个斜坡垫起来，垫个斜坡。 주택이 3,000채가량 파손되고 통신과 전기도 끊겼습니다. 진원지 20km 이내엔 주민 7,00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해발 4,000m가 넘는 고지대라 구조가 쉽지 않은 데다 여진도 계속되고 있어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基本上是1/3以上的房子还是倒塌，这严重的家庭已经有3人去世。房屋的话，现在很多都是二楼已经倒塌了，就是。 지진이 일어난 티베트 구원 남부 지역은 남북과 동서로 서로 다른 힘이 작용하는 지형입니다. 1950년대부터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21차례 일어났고 지난 2017년엔 최대 규모의 6.9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인명구조와 부상자 치료에 총력을 기울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안전성 검토는 미흡했지만 규정을 어긴 건 없다. 그래서 국토부 잘못은 없다는 겁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직접 나서 논란이 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은 적법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2007년 개항 당시 콘크리트 기둥 19개를 바탕으로 둔덕이 생겼고 공항공사 개량 사업을 통해 2023년 콘크리트 상판이 덧대어졌습니다. 활주로 주변에 이런 구조물을 세우는 게 국내외 규정을 어긴 거란 지적이 이어졌지만 국토부는 일주일간 답을 미뤄왔습니다. 규정과 관계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국토부 공항안전 운영 기준엔 활주로 240m 이내 항행 안전시설은 부서지기 쉬워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둔덕에 설치된 로컬라이저 위치는 204m라 규정만 보면 어긴 겁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기준이 2010년부터 적용된 만큼 무안공항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 등 해외 규정에 대해서도 해석상 규정에 맞게 건설됐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안정성 검토가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규정 준수 여부를 떠나 신속히 개선하겠습니다. 해석에 혼선이 있는 부분은 현재의 법령과 제도를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태가 수습되면 사퇴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한편 참사 셀프 조사 논란에 대해선 사고조사위원회에 속한 국토부 관계자는 사퇴하거나 조사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지난 성탄절에 10대 남성이 또래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시 영상을 입수했는데 여기엔 이 남성이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저녁 경남 사천엔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서성됩니다. 잠시 뒤 여성이 나타나자 두 사람은 거리를 두고 잠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남성이 다가오자 여성이 뒤돌아섭니다. 남성이 멈칫멈칫하며 다가서더니 갑자기 목을 조릅니다. 여성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선물을 주겠다면서 피해자 주의를 돌린 뒤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겠다고 해서 찾아온 거였거든요. 이날 강원 원주에서 온 17살 이모군은 준비해온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은 4년 전 온라인 채팅방에서 친분을 쌓았고 직접 만난 건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친구를 좋아해서 또 친구들도 많이 따르고 친구 얘기도 잘 들어주고. 범행이 사전에 준비된 정황은 곳곳에 드러납니다. 현장에선 또 다른 흉기와 휘발유도 발견됐습니다. 앞서 이군이 지인과 나눈 메시지엔 흉기를 샀고 손목 운동을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터미널에 마중 나간다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서 만나지 않으려고 했던 의사는 최초부터 살해하기로 결심을 한 채 이군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아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지만 두 사람은 교제한 적이 없습니다. 외동딸을 잃은 부모는 계획 범행인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초범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미성년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공조수사본부가 다시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오늘 오후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어제 오후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법원의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체포영장은 서울 서부지법의 신한미 영장 전담 판사가 심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혹한 얼차려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가혹행위와 학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23일 강원도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박모 훈련병이 쓰러졌습니다. 민간 병원으로 옮겨 치료했지만 이틀 뒤 숨졌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지휘관들이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 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중대장인 남모 중인 입소한 지 9일 된 훈련병들에게 모자란 보급품 대신 책을 넣어 완전 군장을 싸게 했습니다. 밤에 안 자고 떠들었단 이유에서였습니다. 훈련병들은 30kg 넘는 완전 군장을 메고 45분 동안 팔굽혀펴기와 선착순 달리기를 했습니다. 중대장 강모 대위는 쓰러진 훈련병에게 꾀병 부리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박 훈련병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중대장에게 징역 5년, 부중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혹행위와 학대를 모두 인정하고 학대의 고의도 있다고 봤습니다. 기온이 섭씨 28도를 웃돈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훈련을 시켰는데 온열 질환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유가족은 기대에 못 미치는 형량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누가 군대에 와서 자기 온몸을 다 바쳐서 훈련을 받고 어떤 부모가 군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검찰과 피고 측 모두 항소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새 스튜디오에서는 걸어 들어오는군요. 예.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바로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김홍신의 외침.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전국에 접어들면서 극우, 우파 측의 가짜뉴스도 본격적으로 양산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간시장을 썼던 유명한 작가죠. 김홍신 작가. 지난해 탄핵 전국에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사칭한 가짜글이 온라인에서 유포됐다며 고소를 했습니다. 이 글은 여전히 유포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 문제글을 좀 보시면요. 제목에 김홍신의 외침. 그러면서 국민의힘이요. 지금 절망하지 말라. 이런 어떤 경문 같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한 주사파 민주당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두둔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김 작가는 비상계엄을 굉장히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됐던 지난해 12월 14일 그 작가들 수백 명이 한 줄 비판 성명을 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 백성들이 종처슈 후딱 사라지란 말유. 네. 대통령은 오만 잡것이 하는 거 아니잖여유. 이게 그 충청도 사투리로 이렇게 좀 촌평을 했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측에서 직접 김 작가와 접촉을 좀 해봤더니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작가 정신과 배치되는 글이잖아요. 의도적으로 제 이름을 써서 극우 진영을 격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습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썼는데 내가 썼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김홍신 작가도 이렇게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건 지지층 결집하려는 거다 이렇게 보는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누가 유포했느냐 이 부분은 경찰 수사로 밝혀져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이 뒤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자, 다시 김 작가 사칭글을 좀 보시면 이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국힘당은 뭉치고 단결하자. 앞으로 나아가자. 그러므로 애국 우파는 고개를 들어라. 이런 식의 동료가 있습니다. 결국 다시 얘기하면 작가의 유명세에 기대서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반대라는 단일 대우에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가짜뉴스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어제였죠. 의원 40명 넘게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찾아가서 수사를 반대하는 모습들도 최근에 가짜뉴스가 양산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의원들에게 점심 식사하고 가라 이런 제안까지 한 게 알려졌죠. 우리 사회가 지켜온 어떤 최소한의 선마저 요즘 무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다음 이슈 볼까요? 자, 다음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 소녀시대가 아니라 야인시대입니다. 네. 자, 20여 년 전 유명했던 드라마죠. 야인시대. 그 정치깡패 이화수 역의 최준용 배우입니다. 자, 원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지만 12.3 내란 사태 이후죠. 지난주 주말 한남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발언을 했는데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에 여기 계신 분들 전부 깜짝 놀라셨겠지만 저도 집에서 정말 TV 보고 있다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사실 더 놀란 건 몇 시간 만에 계엄이 끝났다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심 좀 아쉬웠어요. 사실 이 계엄이 일찍 끝나서 아쉬웠다는 말, 이걸 저희가 그대로 전하는 게 맞을지 고민할 정도로 참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을 단순히 지지한다거나 뭐 탄핵을 반대한다는 식의 어떤 정치적인 주장과 달리 자, 불법 계엄이 빨리 끝나서 아쉬웠다. 이 말은 헌법을 위반한 내란을 두둔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이 이 최 씨가 운영하는 그 식당의 홈페이지에 찾아가서 별점 하나를 주는 뭐 이른바 별점을 낮게 주는 식의 저런 항의를 하면서 내란 맛집이다. 내란의 코다리. 무당과 법사들이 좋아할 맛집이다. 이런 식으로 혹평을 했는데 그러다 이 최 씨도 뒤지지 않고 자신의 SNS에다가 그렇다면 오지 말아라. 이 무지성 아메바드라 이런 식의 또 폭언을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숨어서 지지자들을 부추기면서 저런 극단적인 목소리가 또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석이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고요. 자, 반면에 공교롭게도 야인시대의 다른 캐릭터가 같은 장소에서 또 반대 목소리를 낸 측면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자, 야당 지지자로 유명하죠. 이원종 씨 같은 야인시대에서 그 조선의 주먹이었던 구마적을 연기했던 배우인데 지난 5일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와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야, 팔리지 않냐? 그만 내려와라. 아유, 다들 힘들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대학들이 재정난을 내세우면서 줄줄이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동결된 상황이라 이제는 올려야 한다는 게 대학들 입장인데 정부는 학생들 부담이 크다며 동결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수도권 주요 대학 중 가장 먼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건 국민대와 서강대입니다. 올해 1학기부터 국민대는 최대 4.97%, 서강대는 4.85%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연세대도 올해 최대 한도인 5.49% 인상을 제한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다른 사립대학들도 줄줄이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교육시설의 확충이나 우수한 교직원 채용이 어렵다며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대 측은 2008년 인상 이후 17년 만의 인상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해야 국가장학금 지원을 할 수 있다며 사실상 등록금을 동결시켜왔습니다. 지난 10년간 4년제 대학의 평균 연간 등록금은 667만 원에서 682만 원이 됐습니다. 교육부는 올해도 각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했지만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뒤 교육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특히 더 없어졌습니다. 동결 기조를 원칙으로 하되 워낙 재정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 행렬 속에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이나 그런 게 인상된다 하더라도 이게 바뀌는 게 있을지 왜 인상되는 건지 사실 타당성을 잘 모르겠어서. 대학의 재정 확충도 과제인 만큼 다른 정책적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JTBC 박상규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매달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곤 했는데 올해부터는 인물 대신 역사적 사건을 선정하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다룬 영화 하얼빈의 감독과 배우들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거야. 지난 4일 관객 300만 돌파 기념 자리에서 영화 하얼빈의 우민호 감독은 시작부터 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매년 이달의 독립운동이라는 책자를 발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광복 80주년 기념 책자에 안중근의 하얼빈 거사가 지워졌다고 합니다. 정부는 매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12명을 선정해 왔는데 광복 80주년인 올해는 인물 대신 역사적 사건 12개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10개가 국내 독립운동으로 영화에서 다룬 하얼빈 의거를 비롯한 대표적 독립운동은 줄줄이 빠졌습니다. 안중근 장군뿐만 아니라 이봉창, 그리고 윤봉길, 홍범도 장군의 행적마저도 지워졌다고 합니다. 대신 친일파 행적들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무장 항일 투쟁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이를 반영한 선정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6월에 봉오동 전투나 이제 10월에 청산리 대첩 같은 부분들을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배제되고 이제 무장 독립 운동에 대해 역사 지우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영화에 출연한 배우 유재명 씨도 뉴라이트 식민사관에 동조한 일련의 행동 같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안중근과 윤봉길 등은 이미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적이 있고 운동별로 균형 있게 선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광복 8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해에 독립운동의 역사적 주요 사건이 빠진 것을 두곤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JTBC 조소입니다. 세계 최대의 IT 가전 박람회 CES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개막 하루 전인 오늘은 인공지능 AI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기조 연설자로 나섰는데 이 소식은 라스베이거스에서 공다솜 기자가 전합니다. CES 개막 하루 전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기조 연설에 나섰습니다. 젠슨 황이 이 무대에 오른 건 2017년 이후 8년 만입니다. 그 사이 달라진 엔비디아의 위상에 연설 2시간 전부터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I'd love to see what NVIDIA or Jensen's going to say about how many GPUs they're going to put out. 트레이드마크인 검정 가죽 재킷을 입고 무대에 오른 젠슨 황은 차세대 PC용 그래픽 처리 장치 RTX 50 시리즈를 공개했고 현장에선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최신 AI 가속기 블랙웰을 탑재했는데 전작보다 성능은 빨라졌고 가격은 3분의 1로 낮아졌습니다. With the Blackwell family RTX 5070 4090 performance at 549. Impossible without artificial intelligence. 예정보다 40분을 훌쩍 넘긴 연설에선 학습에 특화한 AI 플랫폼을 통해 로봇 산업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My friends, the ChatGPT moment for general robotics is just around the corner.
AI 시대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걸 온몸으로 증명했는데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3%대로 오르며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발표가 AI 칩에 탑재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만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새로운 기회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개막하는 올해 CES는 국내 주요 IT 가전업체들이 비롯해 160여 개국 4,800여 개 기업이 참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JTBC 공다소입니다. 다음 축구협회장 선거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내일 열려야 하지만 일단은 연기됐습니다. 후보자 중 한 명인 허정무 전 감독이 협회가 선거를 불공정하게 관리한다며 선거 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걸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선거 운영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 선거 일정과 절차가 제대로 공고되지 않은 걸 문제 삼았습니다. 4선에 도전하는 정명규 회장은 축구 종합센터 완공을 위해 협회에 5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공정성 시비 속에 선거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번지면서 축구협회의 혼란은 차기 회장을 뽑는 과정에서도 한동안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I want to see even one day when I leave this club, I want to see you all smiling and just calling legend of this club. 요즘 이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오는 6월 토트넘과의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죠. 오늘 토트넘 홈페이지가 손흥민 선수와 1년 연장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바르셀로나 이적설까지 나왔었죠. 6개월 뒤면 이적료 없이 데려갈 수 있어서 여기저기서 탐낼 수밖에 없었는데 토트넘이 움직인 걸로 보입니다. 각종 통계도 손흥민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한 축구 통계 매체가 결정적 찬스를 만들어낸 순위를 꼽았는데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4위였습니다. 오늘 추위는 두터운 외투를 입어도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 정도였는데요. 날씨는 갈수록 더 추워지겠습니다. 내일은 낮에도 영하에 머물겠고 특히 모레 아침에는 영하 11도까지 내려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심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중북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강풍특보가 내려진 해안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동해안은 대기도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한파 속 전국 곳곳에 눈도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북에는 최대 30cm, 충남과 전남에도 많게는 20cm의 폭설이 내리겠고 특히 호남에는 대설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서쪽 지역은 모레까지 시간당 최대 5cm의 무거운 눈이 펑펑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대전 영하 4도로 시작하겠고요. 낮에도 서울 영하 1도, 전주는 2도에 머물겠고 몸으로 느껴지는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주말을 기점으로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다시 한번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했습니다. 어제 자정부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면서 공조수사본부가 영장을 다시 청구한 바 있는데 법원이 이번에도 윤 대통령 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하루 만에 영장을 내준 겁니다.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든 만큼 이제 언제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관련 소식은 저희가 충실히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뉴스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